자, 이번 시간에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좀 다루다가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수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지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질량 있는 두 물체는 서로 잡아당긴다고 했죠? 그러면 이놈의 질량을 라지 m, 이놈의 질량 물체를 스몰 m이라고 하면, 그러면 라지 m이 스몰 m을 잡아당기고 스몰 m도 라지 m을 잡아당기는데, 물론 이제 무게중심, 질량 중심을 잡아당기겠죠. 그러면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따라 두 힘의 크기는 서로 같고 방향이 반대이면서 한 직선상에 있을 것이다. 이게 작용 반작용입니다. 이 힘을 표시하면 라지 m이 스몰 m을 당기는 힘. 이 힘은 스몰 m이 라지 m을 당기는 힘. 작용 반작용 관계고, 재미있게도 여기 있는 주어가 여기 목적어로 가 있고, 여기 있는 목적어가 여기에선 주어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목적어에 작용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힘은 작용점이 스몰 m이 있고 이 힘은 작용점이 라지 m이 있기 때문에 두 힘을 더할 수가 있다 없다? 네, 없습니다. 자, 요 사진은 많이 이제 작용 반작용 얘기할 때 이런 그림을 많이 표현하는데,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요 그림은 지금 시간을 정지시킨 거죠. 네. 시간을 정지시킨 겁니다. 만약 시간이 흘러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물체에 힘이 작용하니까 두 물체는 서서히 서로를 끌어당겨서 만나게 충돌하게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말하는 것은 충돌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 힘을 받는, 힘이 작용하는 요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정지시켜 놓고 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얘는 잠시 후에 두 물체는 서로 잡아당기니까 만나서 충돌하겠죠. 여기까지 문제 없으십니까? 자, 이번에는 좀 얘를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큰 탁자가 있다고 칩시다. 이 큰 탁자가 있어가지고 시간이 흘러도 이 물체는 가만히 있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즉, 이 스몰 m의 물체가 정지해 있었다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으니까, 정지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합력, 힘의 합이죠. 또는 알짜임. 알짜임이 얼마란 얘기죠? 0이란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그 얘기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이 물체, 이걸 이제 중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력과 똑같은 크기의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힘의 정체는 뭘까요? 이 탁자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힘입니다. 만약에 이 탁자가 딱딱하지 않고 무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뚫고 내려갔겠죠. 그죠? 근데 딱딱한 이 탁자가 아래에서 받쳐주는 힘이 작용하고, 그 힘을 우리가 특별히 수직항력이라고 부릅니다. 네, 됐습니까? 이 수직항력은 의미가 풀어서 볼까요? 탁자가
물체를 미는 힘이다. 위로, 그죠? 목적어가 물체니까 스몰 m이 물체죠, 그죠? 같으니까 이 두 힘을 뭐 할 수 있다? 더할 수가 있고, 더하면 어떻게 되죠? 합해서 0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그마 F는 0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 두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 했죠? 작용, 반작용의 관계죠. 그죠?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만족시키는. 반면에 이 관계는 무슨 관계다? 네, 힘의 평형 관계라고 말합니다. 힘의 평형이라고 얘기하죠. 간단하게. 근데 작용, 반작용은 힘의 특성이기 때문에 항상 성립을 해야 됩니다. 항상 작용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반작용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수직항력의 반작용력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주어 목적어를 바꾸시면 됩니다. 그럼 뭐예요? 스몰 m인 물체가 탁자를 미는 힘이겠죠. 그러면 얘는 힘의 작용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탁자에 있는 거겠죠. 그죠? 자, 유사한 내용을 교과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아까 스몰 m인 물체가 얘선 화분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탁자가 있네요. 그죠? 이것의 반작용력은 뭡니까? 주어 목적어 바꿔서 화분이 탁자를 누르는 힘, 미는 힘이죠. 그죠? 그러면은 작용점, 화살표의 끝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예, 탁자에 있어야겠죠. 탁자에. 이곳의 반작용력은 화분에 있고요. 그러니까 두 힘은 더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보면 F3로 되어 있는 것이, 그죠? 아까 말한 수직항력의 반작용력이 되는 것이고, 두 힘은 더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항상 두 물체의 상호작용입니다. 거기엔 작용과 반작용력이 항상 있어야 돼요. 지금 F3와 F4는 화분과 탁자 사이 두 상호 간의 작용 반작용이고, 선생님이 아까 중력, 그죠? 물체에 작용한 중력의 반작용력은 이거 F2 아닙니까? 화분이 지구를 당기는 힘. 이건 뭐예요? 화분과 지구 사이의 상호작용입니다. 작용 반작용. 이땐 두 물체만 보면 되기 때문에 탁자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러면 또 뭐가 있겠어요? 탁자와 지구 사이에 또 작용 반작용이 있겠죠. 그죠? 지구가 탁자를 잡아당기는 힘, 탁자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이 그림에 표현이 돼 있나 안 돼 있나요? 안 돼 있죠. 그죠? 그런 것까지 확인할 수 있으면 이 부분을 다 이해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제가 주어지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 문제를 풀 때 어디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화분, 잠시만요. 자, 이제 스몰 m이 이제 화분인 거죠, 그죠? 이제 스몰 m에 이제 포커스를 둔다면 스몰 m의 화분에만 작용하는 힘만 표시하면 되지, 그죠? 아까 뭐 화분이 물체를 미는 힘 이런 것 따위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화분에 대해서 스몰 m인 화분에 대해서 화분은 정지해 있다 뭐 이거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 스몰 m에 작용하는 힘만 표시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다른 힘들을 표현해서 골치 아프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이제 온라인 수업이라서 여러분 반응을 좀 봐야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네요. 하여튼 수많은 힘들을 다 문제 풀 때 수많은 힘들을 다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는, 그지? 문제에서 서술하는 그 상황, 그 물체에 작용한 힘만 표시하면 되지, 다른 힘들은 다 표시하면서 우리가 힘들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힘의 표현 관계 한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힘의 표현 관계가 뭐냐? 어째 써있냐? 이걸 0이 되게, 할자임을 0이 되게 하는 힘들 사이. 힘 사이를 우리가 힘의 표현 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물체가 중력이 10N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뭐야? 수직항력, 요 바닥이, 딱딱한 바닥이 떠받치는 힘이, 미는 힘이 어떻게 됐어요? 10N이겠죠, 당연히, 그지? 근데 내가 여기다 손을 놓고, 손으로, 아래로 10N으로 밀었어요. 손바닥으로 물체를 아래로 10N 밀었다 이거야. 그랬더니, 그래도 얘는 부서지지 않고 정지해 있었대, 그대로. 그 얘기는, 수직항력이 몇 N이라는 얘기입니까? 20N이라니. 그죠? 20N 맞죠? 네, 20N 맞습니다. 자, 얘는 중력, 얘는 수직항력. 얘는 뭐야? 손이 누르는 힘. 자, 그러면 이제 만약 문제에서 수직항력과 중력은 힘의 표현 관계다 라고 했다고 칩시다. 이건 참인가 거짓인가? 이 경우에는 거짓입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아까 누르는 힘이 없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래로 이 물체의 중력 10N, 그리고 수직항력은 역시 10N이겠죠? 자, 이 경우에서는 이 경우에 중력과 수직항력은 힘의 표현 관계다 하면 맞습니다. 참입니다. 왜냐면 합해서 0이 되어 오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수직항력과 중력은 힘의 표현 관계다 라고 하면 거짓입니다. 그 이유가 20N, 10N 더하면 0이 됩니까? 0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바로 얘기하려면 이렇게 됩니다. 수직항력과 중력과 손이 물체를 누르는 힘은 세계는 힘의 평형관계입니다. 이렇게 하면 참입니다. 그러니까 합력이, 즉 알자임이 0이 되게끔 하는 힘들 사이는 우리가 힘의 표현관계를 이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두 관계를 비교해서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이 운동량과 충격량은 결국 충돌에 대해서 다루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충돌은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시간이죠. 힘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주로 다뤘던 것은 등 가속도 운동입니다. 등 가속도 운동이 되려면 F는 ma니까 가속도가 일정하다. 즉 물체에 작용한 알자임이 일정하다. 시간이 흘러도 힘의 크기가 일정하다. 이걸 다룬 겁니다. 맞죠? 근데 충돌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자, 힘이라는 것이
물체의 모양 뭐냐? 힘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물체의 모양,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인과론적 사고죠. 원인이 크면, 즉 힘이 크면 운동 상태가 많이 변하고, 즉 물체의 모양도 많이 변합니다. 이때 F는 MA에서는 뭘 주로 다루었느냐? 운동 상태를 다룬 겁니다. 빠르기와 방향이 변하는. 근데 충돌의 경우에는 모양을 봐야겠죠. 모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크면 모양이 많이 변하겠죠. 거꾸로 모양이 많이 변했다는 얘기는 힘이 크게 작용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자, 우리는 주로 탄성 충돌을 다룰 겁니다. 탄성 충돌은 뭐냐? 탄성이 있는 충돌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거죠. 야구공 같은 경우 테니스공이 라켓 또는 배트에 부딪혔을 때 찌그러진 상태로 정지해 있지 않죠. 부딪혔을 때 슬로우 모션을 보면 점점 야구공이 찌그러지다가 다시 펴집니다. 그런 걸 우리가 탄성 충돌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진흙을 만약에 배트로 쳤다고 합시다. 날라오는 진흙을 배트로 쳤을 때 진흙은 배트에 묻어서 부딪히는 순간 모양이 변하죠? 근데 그 진흙이 다시 펴집니까? 펴지지 않죠. 그런 걸 우리가 비탄성 충돌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진흙 같은 걸 다루지 않고 탄성 충돌을 다룬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렇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갑니다. 시간이 점점 흘러갑니다. 그러면 처음에 야구공이 부딪히는 순간, 그죠? 배트가 있으면 야구공에 부딪히는 순간 점점 찌그러지겠죠. 그 얘기는 이 야구공에 작용한 힘의 크기가 점점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점점 증가하죠. 그러다가 최대한 찌그러지죠. 최대한 찌그러지겠습니다. 그러다가 찌그러진 공은 다시 야구공은 펴집니다. 펴지면서 원래대로 돌아가죠. 그럼 모양의 변화가 적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구공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도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그럼 아까와 비교해 봤을 때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는 경우는 F는 MA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등가속도 운동임을 확인한 후에 VT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VT 그래프. 뭐 이런 그래프도 있을 거고 이런 그래프도 있을 거고 그죠? 이런 그래프도 있습니다. 그냥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 경우에는 F는 MA를 적용시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면 F가 변하죠. F가 변하면 가속도가 변합니다. 가속도가 변하면 VT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요?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 나오겠죠. 그죠? 그 경우에는 해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이 경우 안 되겠다. 그죠? 운동량이라는 새로운 물리량을 만들자. 더불어 충격량이라는 것도 새로운 물리량을 만들자 한 겁니다. 예.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힘의 크기가 변하는 충돌 같은 경우에는 F는 MA를 적용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새로운 물리량은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은 F는 MA입니다. F는 자, F는 MA입니다.
자, 복잡하죠.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죠. 벡터니까, 그죠? 그리고 어떤 물체에 힘이 하나만 작용하라는 법이 없으니까 그 물체에 정한 힘들 다 더해줘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거를 접근하면 어렵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힘만 작용하며 방향도 직선상의 충돌만 다루겠다. 그러면은 화살표 떨어지고 시그마 표시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좀 간단해집니다. 간단해진 상황부터 다룬 후에 점점 복잡하게 가는 거죠. 그러면 다 했으면은 가속도의 정의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t분의 델타 v가 되는 거죠. 걸린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다. 여기까지 이상 없으니까 그죠? 아까 말했듯이 요 힘이라는 놈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가속도도 계속 변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본 겁니다. 이렇게 해봤더니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보이느냐? 요건 충돌하는 거죠. 충돌. 두 물체가 서로 이렇게 달려와서 꽝 충돌하는 겁니다. 이걸 충격력이라고 볼까요? 아까 말했듯이 충돌하는 그 순간 힘의 크기가 계속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구하기가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계속 변하는 것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그 다음에 t는 뭐예요? 걸린 시간이죠. 걸린 시간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 즉 힘이 작용한 시간이라고 봐도 되겠죠. 이 델타 t, 그냥 우리는 t라고 했죠. 그죠? 힘이 작용한 시간은 짧을까요? 길까요? 예, 매우 짧겠죠. 그죠? 그러면은 구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죠? 이렇게 구하기 힘든 충격력과 힘이 작용한 시간은 서로 하나하나씩 구하는 건 힘들지만 두 개를 곱했더니 충격력과 힘이 작용한 시간 곱한 요 값은 구하기가 쉽더라 이거야. 왜? 얘는 뭐랑 같으니까? m 델타 v와 같으니까. 질량 안 변하죠. 그죠? 구하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델타 v 속도 변화량, 그러니까 충돌 전의 속도와 충돌 후의 속도만 알면은 속도 변화량 구하는 거 쉽잖아요. 우리 무엇의 변화량 했을 때 요거 어떻게 합니까?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면 되는 거잖아요. 단순히. 봐봐요. 온도, 템퍼레이처죠? 델타 T 하면 뭐야? 온도의 변화량이야. 온도의 변화량은 뭐 하면 돼? 나중 온도에서 뭐 빼주면 돼? 처음 온도 빼주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요 값 구하기 힘들어. 요 값도 구하기 힘들어. 하지만 요 두 값을 곱한 요 값은 구하기 쉬워. 왜? m 델타 v와 같으니까. 아하. 그래서 사람들이 좋았어. 이 두 개를 곱한 요 값을 새로운 물리량 충격량이라고 하자. 충격력과 충격량은 다른 물리량입니다. 왜? 충격량은 구하기 쉬우니까. 그럼 얘도 처리해주겠다. 얘도 새로운 이름을 붙여줘야겠다. 근데 이제 무엇무엇의 변화량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운동량이란 걸 한번 정해보자. 운동량은 영어로 모멘트거든요. 모멘텀인데 모멘텀의 m은 이미 질량 m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냥 p라고 하는 거예요. 왜 p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부터 이렇게 썼어요. 얘를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해주면 봐봐요. 질량은 스칼라, 속도는 벡터니까 스칼라와 벡터를 곱한 값은
벡터겠죠, 그죠? 그러니까 운동량도 벡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봐봐요. 델타 P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델타 MV가 되겠죠, 그죠? 근데 질량은 뭐야? 변화가 없지. 변화 없는 걸 가정하고 푸는 거니까. 그럼 M 델타 V가 되는 거죠. M 델타 V 앞에 나왔네, 그지? 우변은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운동량이라고 하면 안 되지. 운동량 그냥 MV니까, 그지? 운동량의 뭐야? 변화량. 이렇게 한 겁니다. 이 두 값이 어떻대? 같대. 오케이. 자, 충격량은 임팩트 또는 임펄스니까 I라고 씁니다. 그죠? I는 뭐야? 델타 P와 같다 이거야. 이게 바로 충격에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 물리량입니다. 단위를 살펴볼까요? 단위 중요하다고 했었죠.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뉴턴 세크죠. 맞죠? 그래서 문제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뭐 충돌하였다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야구공이 받은 충격량은 몇 뉴턴 세크이냐 이렇게 물어봅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냐?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냐? 물어본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충돌 후의 운동량에서 충돌 전의 운동량을 빼주면 되겠죠. 근데 아까도 이제 얼핏 얘기했지만 운동량이 뭐예요? 벡터입니다. 그러면 벡터의 변화량은 역시 벡터거든요. 충격량도 벡터예요.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방향이 있는 물리량들은 좀 다루기가 까다롭거든요. 하지만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 물리학원에서는 주로 다루는 게 뭐예요? 직선상의 충돌만 다룹니다. 충돌 후에도 두 물체는 한 직선 위에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은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직선상의 충돌만 다루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만 생각해주면 돼요. 평면상에서 그죠? 2차원 평면에서 충돌하는 것은 물리학 2에서 합니다. 근데 물리학 2에서 하지만 어려운 거는 죄다 대학에서 배우고 그나마 할 수 있는 것만 물리학 2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좀 딱 봐도 위압감이 느껴지는 문제가 많아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고 만약에 내가 오른쪽을 플러스로 설정해 줬다면 당연히 마이너스는 뭐가 되는 거야? 왼쪽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만 주의해서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다. 이렇게 갖고 계시면 개념을 잡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봅시다. 충격량의 정의를 서술하시오. 그런 문제는 안 나오죠.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체가 충돌할 때 물체가 받는 충격의 정도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충격량의 단위는 뭐다? 뉴턴 세크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동의 양을 운동량이라고 하죠. 운동하는 정도. 단위는 이거랍니다. 당연하죠.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속도의 단위 미터/세크니까 킬로그램 미터/세크. 아까 선생님이 운동량의 단위는 다루지 않았죠? 그 이유가 충격량이 몇 뉴턴세크냐 물어보는 문제가 대부분이고 충격량이 몇 킬로그램 미터/세크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안 했던 것 뿐이에요. 운동량은 기호로 P. P는 뭐야? 운동량. 운동량은 뭐라고? 질량 곱하기 속도라고. 당연하죠. 질량이 크면 운동량이 크죠. 그죠? 똑같은 학생이 막 달려와요. 달려오는데 하나는 50km고 한 명은 100km야. 그럼 누굴 더 멈추게 하기 힘들어요. 예, 100km인 애는 멈추기가 너무 힘들죠. 그죠? 아, 운동의 양이 크구나. 그죠? 질량에 비례하는 겁니다. 거꾸로 똑같은 질량 50kg인 두 학생이 달려오는데 어떤 애는 천천히 다가와. 한 뭐 20m/s로. 어떤 애는 막 뭐 10m/s로 달려와. 빠르죠? 아이고, 거꾸로 얘기했네요. 그죠? 어떤 학생이 천천히 다가와. 느리적. 뭐 5m/s. 5m/s. 근데 빠르게 다가오는 애 봤더니 20m/s야. 아마 100m를 5초에 주파해. 그럼 어떤 애를 더 멈추기 하기 힘들어? 그렇지. 빠르게 달려오는 애는 더 멈추기가 힘들지. 그 얘기는, 그 말은 운동의 양이 크기 때문에 멈추기가 힘든 겁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뭐 이런 과정을 한다. 그냥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풀이 과정 다 나와 있으니까. 자, 이제 개념 넓히기. 자, 한번 봅시다. 충돌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뭘 감소시키래요? 충격력을 감소시켜야 한다. 충격량이 아니죠, 그죠? 충격력을 감소시켜야 됩니다. 그죠? 보세요. 자, 공기 저항을 무시하면 이제 없다는 얘기죠. 동일한 높이에서 떨어뜨린 물체는 바닥에 충돌하기 직전 속력이 모두 같다. 바닥에 닿기 직전입니다. 따라서 떨어지는 높이가 같으면 바닥에 충돌하여 정지할 때까지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으므로, 무슨 말이냐면은, 자, 봐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바닥에 있는데 하나는 바닥이 딱딱해, 하나는 바닥이 푹신해. 뭐 여기 뭐 에어매트나 여기 있는 에어매트나 뭐 방석이 있다고 칩시다. 위에서 똑같은 높이에서 계란을 떨어뜨려요. 쭉 떨어지는 동안 얘는 충돌하지 않지, 그지? 충돌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바닥에 부딪히면서 충돌할 텐데, 충돌하기 직전 속도는, 자, 바닥에 닿기 직전 속도는 동일하지, 그지? 얘가 20m/s라고 하면은 얘도 20m/s예요. 똑같은 계란이니까 질량도 같겠지, 그지? 그러면은 충돌하기 직전 운동량 두 경우 모두 같지, 그지? 그죠? 그 다음에 충돌해서 뭐가 된 거야? 통하고 뒤튀기는 게 아니라 정지한 거야. 딱딱하니까 얘는 깨져서 정지했겠지, 그지? 얘는 푹신푹신한 바닥에 뒤튀기는 게 아니라 푹 들어가면서 결국은 정지한 거야.
그러면 처음 운동량은 값이 0이 아닌데, 그지? 나중 운동량은 뭐가 죄다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지.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이 어떻대? 같다 이거야, 두 경우가. 그러면은 아까 뭐라고 했어? F 델타 T는 M 델타 V. 즉, 요게 델타 P잖아요, 그죠? 요 값이 같다 이거야. 그럼 충격량도 어떻게? 충격력이 아니라 뭐야? 충격량이 어떻대서 두 경우 모두 같다라는 거지. 그러면 둘의 차이는 뭐냐? 얘는 요 경우에는 바닥이 딱딱하기 때문에 어때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겠죠? 푸시푸시한 애는 어때요? 시간이 길겠지. 그죠? 요, 봐봐요. 그죠? 그래서 얘는 시간이 짧죠. 얘는 시간이 길고. 하지만 두 S1과 S2는 같거든. 왜? 봐봐요. 우리가 그래프는 항상 면적과 그래프 기울기라고 했죠. 그죠? 기울기는 의미가 없고 힘의 단위가 뭐야? 뉴턴이고 싱의 단위가 세크잖아. 그럼 면적은 뭐야? 가로 곱하기 세로거든 무조건. 그럼 뉴턴 세크 하니까 뭐가 나와? 충격량의 단위잖아요. 뉴턴 세크가.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딱딱한 바닥이나 푹신한 바닥이나 모두 충격량이 같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S1 면적과 S2 면적이 어떻다? 같다라는 거지. 그러면 봐봐요. 이렇게 하는 거지. 딱딱한 바닥의 계란이 깨지고 푹신한 바닥에 떨어진 계란 안 깨지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라고 했어.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딱딱한 바닥에 떨어진 계란은 충격량이 커서요 깨진 겁니다 하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라는 거죠. 딱딱한 바닥이나 푹신한 바닥이나 모두 계란이 받은 충격량은 같다. 반면에 푹신한 바닥은 힘이 작용한 시간이 요 그래프처럼 길기 때문에 충격력의 최대값이 딱딱한 바닥의 충격력 최대값보다 작다는 거죠. 충격력의 크기가 작으니까 얘는 안 깨지는 거야. 푹신푹신.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충격량이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여기다 최대라는 말을 써야 돼요. 왜냐면은 충돌하는 동안 충격력의 크기가 계속 변하잖아. 커졌다 작아졌다가. 그치? 그 최대값은 요거잖아. 최대값. 요 값은 푹신푹신한 바닥에 떨어졌을 때 최대값이고. 그러면 이제 충돌에서 그지? 충돌에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충돌하는 시간, 즉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최대한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늘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에어백 같은 거, 헬멧, 안전모 다 뭡니까? 충돌 시간, 즉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하는 겁니다. 복싱하는 선수들 어때요? 맞을 때 몸을 순간적으로 뒤로 빼죠. 그러면은 펀치를 맞을 때 몸을 뒤로 뺀다 이거야. 그러면은 충돌 시간이 길어져서 충격력이 작아지는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그다음 포수가 공을 받아요, 그죠? 공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포수의 글러브를 뒤로 살짝 빼면서 받죠, 그죠? 왜?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죠? 그런 예시는 얼마든지 많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충격량에 대해서 운동량과 같이 비교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궁금한 점들은 잘 체크했다가 등교 계약 이후에 선생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